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시 때 오리엔테이션을 간략하게 했었는데요. 2차 시도 이번에는 1주차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은 2주차부터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2주차 수업부터는 여러분 교재가 필요하니까 구내 서점에서 교재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교재는 제가 안내를 드렸었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대인의 스토리텔링. 표현 전략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책 이름이거든요. 네. 현대인의 스토리텔링과 표현 전략. 그리고 부제목으로 창의 글쓰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한밭대학교에서 창의 글쓰기 교재가 있는데요.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 융합 학과의 특성에 맞게끔 제가 다시 편집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시부터 필요하니까요. 2차 시부터 이 책 준비해 주시고요. 2차 시부터는 제가 요거 이제 페이지 안내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이 교재를 많이 활용하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1차 시 때 제 모습 없이 여러분들 제 목소리만 이제 들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라디오처럼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사이버 강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네, 반복해서 잘 이해 안 되는 거 계속 듣고 사실 이렇게 꼭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 청취할 수 있다라는 것, 음악 듣듯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도 듣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1차 시 때 현대사회, 우리가 이제 현대인의 스토리텔링과 표현 전략 아닙니까? 예, 스토리텔링을 아까 이제 서사가 바로 이야기하기, 이야기가 서사다. 서사. 그 다음에 표현 전략은 예전에는 요거를 레토릭, 수사학이라고 했어요. 수사학. 네. 그러니까 창의 글쓰기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는 이 교재의 제목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현대인입니다. 하지만 아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부 진짜 현대인일까요? 그렇다면 현대인은 어떤 사람을 현대인이라고 할까요? 네. 현대인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현대인은 그냥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현대사회 또는 모더니티라고 하는 현대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특징은 무엇이고 또 모던하다라는 것, 현대인답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시대에 뭔가 뒤떨어지거나 시대에 앞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현대를 기준점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시대착오적이다, 저 사람 좀 구식이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전근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고요. 자, 현대사회에는 비동시적인 것이 동시성이라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시대가 바로 이 모더니티, 현대성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대성, 모더니티 특징이 바로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입니다.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데 이게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자, 이것이 오늘날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모더니티, 현대성의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기 때문이에요. 현대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현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그 서사, 스토리텔링을 구사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또 제대로 된 그런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시대와 잘 호흡을 하면서 뭔가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돈키호테처럼 정말 그 시대와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그런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현실의 부적응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그 예전 시대의 그 천재처럼 너무 시대를 앞서간, 그러니까 이상 그 문학가 중에 이제 뭐 그 시인 이상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뭐 고흐 같은 그런 천재 예술가 이런 사람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들이 남긴 작품은 너무나 오늘날까지도 그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너무나 훌륭하지만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술적 성취나 그 특정 분야의 어떤 업적과 관련해서는 정말 대단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개인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대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분명히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불행한 그런 일면이 있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간은 사실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의 그런 존재감 그리고 자신의 인정,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거든요. 자, 그래서 현대사회는 비동시적인 것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시대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 과거는 뭔가, 현재는 뭔가, 미래는 뭔가, 이것을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하다가 미처 다 끝까지 설명드리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자, 과거는 신분사회라고 했죠. 이게 이제 신분제가 존재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신분제가 사실은 근대 한국의 그 근대 모더니티의 출발점을 그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갑오경장으로 잡잖아요. 그 갑오경장에 오면서 그 근대적인 그런 사회 시스템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도 이제 해방이 되고 종 문서도 이제 불태워서 없어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지만 서서히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이제 정비가 되기 시작하게 되죠. 네. 서양에서는 보통 이제 17세기 정도를 그 서양 근대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건 바로 이 신분제의 그 폐지가 언제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신분으로부터 해방돼야지만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개의 계급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자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현재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바쳐서 주인이 주는 그런 그 의식주 해결과 약간의 용돈 이런 걸 받으면서 생활을 했지만 그 주인이 원하는 일만 해야 됐지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오르그 루카치는 이 과거의 시대를
뭐라고 했다고요? 네, 서사시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서사시는 처음, 중간, 끝이 있고 처음, 중간, 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닫힌 이야기라는 거죠. 이야기엔 항상 결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사시는. 그래서 어 가장 대표적인 서사시가 이제 비극과 희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음 전부 보면 특히 그 서사시의 백미 중에 백미는 바로 이제 비극인데요. 그 여러분 뭐 고대의 뭐 3대 비극 하면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소포클레스, 뭐 유리피데스, 아우리킬러스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중에서 이제 소포클레스의 그런 그 비극 작품들을 보면 아주 전형적으로 처음, 중간, 끝 모든 이야기에는 이제 처음, 중간, 끝이 존재하게 되는데 서사시에서의 이 처음, 중간, 끝은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상태 변화. 그게 정신적인 무지에서 인지로의 변화든 아니면 처지의 변화. 그 흥부전에서는 정신적인 변화는 없잖아요. 정신적인 변화를 받는 사람은 독자죠. 관객. 그 주인공 자체는 정신적으로는 흥부는 가난할 때도 착하고 부자일 때도 착해요. 그런데 놀부는 부자일 때는 나빴는데 가난해지고 나서는 나중에 망하잖아요. 망하고 나서는 좀 착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이제 분명하게 나오지 않죠. 또다시 이제 더 자기도 그 박을 타서 제비다리를 일부러 꺾어가지고 막 부자가 되려고 하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착해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거기에서는 이제 그 가난하든 부자가 됐든 흥부는 늘 착하고 놀부는 부자였든 가난해졌든 늘 악하고 나쁘고 심술쟁이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공들은 그렇게 처지의 그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그 처지의 변화를 보면서 당시 관객들은 정신적인 변화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기 전과 읽은 다음.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이 마지막에 잘 되는 걸 보고 되게 위안을 받았다라는 거죠. 나는 정말 착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리고 타고난 신분이 이렇게 비천하다 보니 내 인생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갑갑함, 한탄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서사시라는 이제 장르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뭔가 정신적인 그런 위안 같은 것들을 이제 줬는데요.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네. 착한 사람이 또 이제 비극이라는 게 뭐예요? 착하고 고귀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서 몰락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비극이거든요. 소포클레스의 비극 작품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오이디푸스는 사실은 영웅이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구나가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서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자기가 그건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운명으로 인해서 그 나중에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서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쓰는 거죠. 출생의 비밀. 예, 출생의 비밀을 바로 그 오이디푸스가 이제 알게 되면서 그 마지막에 몰락하게 되는. 네.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정말 운명의 장난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행위와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잘못은 전혀 없으나
타고난 그런 그 출생의 비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이제 처지가 변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몰락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관객들의 그 심리를 보면은, 심리 상태를 보면은 그 과정, 그렇게 우리가 영웅으로 생각했던 사람의 몰락의 과정을 보면서 인간도 어찌할 수 없는 타고난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운명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관념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운명론자들은 대부분 신을 믿어요. 그 신이 유일신이든 아니면 뭐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전 보러 다니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신 모시는 그 신내림 받았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신도 포함이 돼서 아무튼 그렇게 타고난 운명이라는 게 있고 그 운명으로부터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공포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왜 카타르시스를 느끼냐라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 이렇게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도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 모든 인간에게는 타고난 운명이라는 게 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타고난 운명에서 운명은 어찌할 수 없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 운명과 조금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잘 나가고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도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 뜻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의 삶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오는 그런 위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못났어. 난 일도 안 풀리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자기 타고난 운명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웅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그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점에서 또 사람들은 그런 그 묘한 그 영웅의 몰락을 보면서 그 연민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그런데 뭐 내가 뭐라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위안 같은 것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그 서사시라는 것은요, 그 항상 처음, 중간, 끝이 있어서 인간 처음 상태는 이랬는데 어떤 일을 겪어서 어떤 끝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항상 어떤 인간의 행동이 있고 그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그 결말이 나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닫힌 이야기이고 그 원인과 결과의 그런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 그러한 행동의 연쇄 과정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어떤 결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결말은 처음에 내가 예측하거나 처음에 우리가 상상했던 그러한 결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별자리를 보면서 그러니까 내 운명을 이제 별자리 점을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별자리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서사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짙은 그런 운명관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의 운명을 알고 그 운명에 나를 맡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그 어떤 주인 밑에서 그 노예나 농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는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내 운명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끊임없이 그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서사시, 일종의 이제 서사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사시의 시대는 참 행복한 시대였다라고 루카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저 별자리라고 하는 운명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뭐 해 먹고 살지?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뭐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 그 당시의 그 서사시 독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근대 시대를 바로 이 서사시와 그 매치되는 서사시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현대 사회를 루카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일단은 신분제로부터 해방된, 신분으로부터 해방이 돼야지만 내가 어디에 취직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노동을 하면 살 것인가, 이것을 온전히 내가 결정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임금 노동자, 모든 사람들은 임금 노동자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임금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소수만이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자본가보다는 노동자가, 임금 노동자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현재를 이제 자본주의와 동일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본가고요. 이 자본가가 그 노동자를 고용을 해요. 임금 노동자를.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그 사회 경제가 이끌어져 가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노동자는 고용이 돼야 되고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에서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이걸 이제 현대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봤으니까요. 현대 사회 이꼬르 자본주의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를 어떤 이야기에 비유를 했냐면 루카치는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에 비유를 합니다. 소설. 여러분, 소설과 서사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네. 서사시는 비극 아니면 희극이에요. 비극 아니면 희극.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전근대 시대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 해피엔딩의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선징악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양에서의 비극과 희극은 비극은 고귀한 사람이 몰락하는 이야기고 희극은 우리보다 좀 못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보다 좀 못난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약간 못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끝에는 잘 되는 거예요. 우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연히 한 일인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소설은 그런 서사시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자, 소설에는 항상 영웅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적 개인이 등장합니다. 문제적 개인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롭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취직을 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신분제 사회에서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혼은 기정사실화된 거고 자식을 낳아야지 또 새로운 노동력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이고 아무튼 사회 구조가 결혼을 당연시하는 그런 가부장적 사회였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롭단 말이에요. 이 노동자가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뭐지? 그리고 나는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정말 원하는 삶은 뭐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선택을 했는데 이런 선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뭐지? 그리고 이 시대는 왜 나를 이런 방식으로 억압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인간이 바로 문제적 개인이에요. 예. 자유로우니까 나를 규정짓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의 실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뭔가 억압이나 뭔가 좀 폭력적인 그런 그 강제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그런 사회제도나 시스템이나 뭐 이데올로기나 또 가부장제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넌 여자니까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을 초창기에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여자라는 이유로 그 남자들은 겪지 않아도 될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나? 이건 너무 부당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스스로 그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문제적인 개인이 항상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적 개인, 이 문제적 개인에 의해서 현실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소설은 바로 그런 것들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최초의 소설이 한국에서는 홍길동전이라고 하고 그 서양에서는 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전부 문제적 개인이 등장하잖아요. 그 세르반테스의 작품에서 그 돈키호테도 문제적 인물이죠. 이미 그 봉건제는 몰락했는데 이 사람은 그 이미 그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그 기사라고 하는 그 기사도라고 하는 그 로망스, 그 중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읽었다고 하는 그 문맹률이 높았으니까 읽었다기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낭독을 통해서 들었겠죠. 우리나라에서 변사들이 이렇게 책 읽어주는 것처럼 입에서 입으로 이제 구전되거나 그런 로망스 이야기에 많이 나오는 기사도 이야기. 그 기사도는 중세 사람들에게는 가장 재미있는 그 이야기거리였던 거죠. 중세인들은 평생 태어난 곳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야만 됐는데 기사는 여러 곳에 이제 전쟁하거나 영토를 확장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곳을 그 이국적인 그 다른 그 문화나 다른 그 곳에 많은 곳에 이제 가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라는 이 계급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 여행도 많이 하고 부러운 직업인 거죠.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직업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심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기사도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연속곡이나 재밌는 그런 시리즈 영화나 뭐 이런 시리즈물처럼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거리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그 로망스가 몰락해 가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제 이 세르반테스가 17세기 그 돈키호테를 썼던 그 시대인데요. 그 돈키호테는 이미 기사가 몰락한 시대에 자기가 이제 기사임을 자처하면서 막 그 기사 노릇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막 풍차를 보면서 뭐 적군이 나타났다 뭐 이러고 막 이상한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막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그 의식은 여전히 봉건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데 그 시대가 그 당시에 그 근대라고 하는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돈키호테처럼 현실에 부적응하고 있었던 건데 이미 현실은 엄청나게 변화되어
없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과 현실 또는 이념과 존재 양식의 부조화 이런 것들을 풍자적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바로 돈키호테라는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를 행동하게끔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분명 그 문제적인 인간이에요. 현실에 적응하고 있지 못한 그런 인간인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귀한 인간이기도 해요. 돈키호테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미 거기에 길동이는 그 반역자잖아요. 엄청난 그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당시에 그 부정부패한 그런 정권에 맞서서 말하자면 그 오늘날의 그 악을 물리치고 그 뭐 국민들을 위험에서 구하는 그런 영웅 같은 그런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의지했던 유일한 존재는 왕이었는데요. 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민중들을 그 구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영웅으로 그 홍길동이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미 그 왕조의 몰락이라고 하는 그 왕과 백성과의 그런 그 관계가 몰락하게 되면서 백성들 스스로가 각자 도생, 그러니까 더 이상 왕을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살 길을 개척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식이 싹트게 되는 것. 이거 굉장히 근대적인 의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시민 의식의 출발점은 내가 나의 가족과 나의 그 나라와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체의식 그리고 주인의식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매일 그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사회에서 그것을 해주는 역할을 맡는 뭐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을 만들고 이렇게 분화해서 각각 역할을 이렇게 분담하는 이런 분업 체계로 가게 되면서 각자 사실은 그 내가 나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이 그 삶의 주인으로서 이제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주권자 의식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문제적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시간의 오리엔테이션이라서 그 현대인의 스토리텔링과 표현 전략 그리고 창의 글쓰기 이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해나가기에 앞서서 그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것들, 예. 현대인이라고 하는데 현대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갓 쓰고 다니는 할아버지 가끔 서울 가면 시내 한복판에서 보거든요. 그분 현대인 아니에요? 현대인 맞아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계신 분이잖아요. 자, 현대사회는 이렇게 비동시적인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우리가 소통하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우 말 안 통해 딱 제쳐놓을 수 없어요. 그분도 현대사회의 분명한 구성원이고 일원이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계속해서 뭐 얼리 어답터라는 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기는 합니다만 그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사고도 앞서가고 뭔가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은 미래 사회에 좀 더 많이 근접해 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사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조화를 이루어서 현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거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 현대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
그 2주차 수업에서부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된 그런 글쓰기, 창의 글쓰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스토리텔링, 서사를 잘 구사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거나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실용 글쓰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그냥 실용 글쓰기의 정석대로 쓰기보다는 나의 개성 있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배우는 것이 바로 표현 전략. 그 과거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 군내서점에서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예, 교재를 활용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